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추웠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강추위가 끝나나 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 개나리가 슬슬 꽃망울을 피울락 말락 하더라고요.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한파라도 시간이 흐르면 위풍당당한 기세가 꺾여버리는 것을 매년 봄마다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물도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매일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저의 사연을 처음으로 보내보아요. 비록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23년 전 5월 31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5월 31일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이라면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겠지만 저의 생일은 그렇지 않아요. 23년 전 저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과 우리 세 식구는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했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옆 테이블에 계시던 다른 손님들도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고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해하며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저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생일날 기분 좋게 외식을 하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당시 저는 고작 8살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그날 고깃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온 기억은 있는데 사고 당시의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고 이후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변호사인 이모부와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인 이모는 결혼한 지 꽤 되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를 보아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두 분 다 아이를 정말 좋아했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던 두 분은 저를 딸로 생각하기로 다짐하시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도 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수도권의 꽤 유명한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와 지방의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 두 곳에 합격하였습니다. 수도권 영문학과는 꽤 좋은 학교이지만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지방의 대학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수도권 영문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비싼 대학교 학비까지 이모부와 이모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기에는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대학은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대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갈 수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학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수도권 대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럼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이모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혹시 나중에 힘들면 이야기할 테니 그때 대출을 받던가 하고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대학생이면 예쁜 옷도 입고 다녀야 한다며 저에게 옷과 가방, 구두까지 다 사주셨어요. 결국 두 분의 강권으로 학비가 비싼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대학 시절에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일생에 한 번뿐인 20대 대학 시절을 마음 편히 즐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모부와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학교까지 편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그 후 어릴 때부터 막연히 꿈꿨던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이모부와 이모께 제 월급의 절반을 드렸어요. 두 분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받냐며 못 받는다고 하시며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어이 이모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모가 저에게 왜 힘들게 일한 돈을 보내냐고 하시길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지게 될 뻔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냐고 하며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돈을 버니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무슨 생활비를 주냐며 또 거절하셨어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들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며 매달 꼭 보낼 테니 반드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며 스튜어디스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장거리 비행 근무가 잡히면 이모는 항상 제 짐을 직접 챙겨주시며 알뜰살뜰히 저를 친엄마처럼 돌봐주셨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약은 너무 써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먹은 한약 때문인지 아직도 체력 하나는 끝내준답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엄마 같은 이모와 함께 살며 아주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평생 20대일 것 같던 제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는 이제 30대니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일도 해야 하지만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와 이모는 더 늦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선자리를 알아본다고 성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선이나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저는 제가 알아서 찾아볼 테니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했지만 이모는 매일 저만 보면 남자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 사람 만나보라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이모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태국으로 비행을 갔다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태국 방콕의 호텔에 머무르며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가장 친한 스튜어디스 친구인 민정이와 함께 방콕의 야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야시장은 화려하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어요. 저와 민정이는 정신없이 야시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 한국 남자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한국인이라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민정이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민정이의 대학교 동창으로 이름은 이정수고 직업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관두고 이번에 태국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개원하는 치과 위치를 물으니 알려주었는데 그곳은 이모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수 씨는 이번에 치과를 개원하며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더라고요. 민정이는 태국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다며 이참에 둘이서 친해지라고 했고 저와 정수 씨는 민정이의 성화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종종 연락했어요. 제가 비행이 없는 날이면 치과 근처에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수 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으신 의사 선생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본 의사 선생님 대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항상 귀찮고 무시하는 투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도 직업이 치과 의사라길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참 겸손하고 언행이나 행실이 참 바르더라고요. 정수 씨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될 동안 만난 정수 씨는 한결같이 친절하고 자상했고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던 저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수 씨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종종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저의 집안 사정을 다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비행이 없던 날 동네 밥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 위해 호프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일부터 지금은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사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저의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를 생각할까 긴장도 되고 떨리더라고요. 정수 씨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고 하며 결혼하면 이모부, 이모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 씨도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 씨는 부모님이 다 계시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20년 정도 전 5월에 큰 사고가 있으셔서 5월만 되면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무슨 사고냐고 물어보니 정수 씨가 하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다만 사고 이후에 한동안 집에 안 계셨다고 해요. 정수 씨가 당시 엄마에게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도 정수 씨는 당시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겪었는지 그때 왜 없으셨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수 씨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아버지가 많이 야위어지시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친형, 즉 정수 씨의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셔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시지 못할 동안 정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분 밑에서 식당 일을 하셨다가 지금은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수 씨에게 어머니가 참 멋지신 분이라고 하자 정수 씨는 엄마가 대단하시기는 하지만 온갖 모진 일을 다 겪으셔서 좋게 말하면 강인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많이 드세고 억세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놀랄 부분도 있겠지만 정수 씨가 잘 막을 테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만큼이나 힘든 가정에서 살아온 정수 씨를 보며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수 씨 역시 이런 가정 형편에서 자란 저라도 싫지는 않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각 가정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이모부와 이모한테 말씀드리자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냐며 당장 주말에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 씨 이제는 예비 남편이 저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모는 옛날에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았다고 하시며 평소에는 잘해주지도 않는 닭백숙에 굴비에 전복까지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힘드시니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모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오고 온 남자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와서 이모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이런 밥상은 생전 처음 받아본다며 밥을 2공기나 싹싹 비웠고 복스럽게 밥을 먹는 예비 남편을 보는 이모부와 이모는 아주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날씨가 화창한 5월의 첫째 주 주말에 예비 시댁으로 첫인사를 갔어요. 사실 전에 예비 남편으로부터 어머니가 성격이 세시다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했는데 제 우려와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셔서인지 말도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전에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지금이 5월이라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는 듯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따로 방에서 식사하시고 예비 시어머니, 예비 남편,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제 앞에 수저통을 두시고는 저에게 수저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저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오늘 처음 온 손님이고 아직은 며느리도 아닌데 수저를 대뜸 놓으라고 시키시니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자 예비 남편은 잽싸게 수저통을 가져와 자신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식사를 했어요.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맛에 잘 맞았니? 하긴 뭐 내가 식당을 운영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안 그래? 네, 역시 식당을 운영하신다더니 정말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주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니 그냥 설거지 내가 이따가 직접 하마. 엄마는 무슨 요새 같은 시대에 시댁에서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하는 게 말이 돼? 그냥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이놈이 천지가 개벽할 소리하고 자빠졌네. 결혼한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언제 너한테 설거지 시킨 적 있어?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요새 그런 마음 먹으면 아무도 결혼 안 오려고 해. 알겠어? 지민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나 우리 집에서 네가 설거지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예비 남편은 진짜 설거지를 할 기세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리느라 바쁘셨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 가고 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한 차례 작은 소동이 지나가고 예비 남편은 잠깐 자기 방에서 뭐 찾을 것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예비 시어머니 둘이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스튜어디스랬지? 결혼해서도 스튜어디스 일하면 힘들겠다. 그냥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일을 관두는 건 어때?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는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솔직히 그다지 안전하진 않잖아. 사고로 더 나면 어떡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스튜어디스로 일했었고 제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일하고 싶어요. 임신 중에는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직하고 아기 출산 후 복직할 수도 있고 꼭 비행 아니더라도 지상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스튜어디스 일하겠다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왔다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먹네. 결혼한 유부녀가 비행한답시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외박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우리 정수 밥은 누가 차리라고? 게다가 스튜어디스 하면 짧은 치마 입고 다리 내놓고 몸매 훤히 드러나는 옷 입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천박한 짓이니?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절대 못 본다.
그러니 결혼하면, 아니, 아예 결혼하기 전에 스튜어디스 때려치워. 저는 그동안 제가 스튜어디스가 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안 좋게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나빴고, 저는 표정이 굳어서 결혼해도 절대 일 관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럼 계속 맞벌이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너희 둘이 같이 돈을 버니까 나한테 용돈 100만 원씩 보내라. 너도 스튜어디스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것이니까 네가 받는 돈에서 100만 원만 나한테 보내. 죄송하지만 제가 일한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다달이 100만 원을 보내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모를까. 매달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들어와서 살아. 너는 비행 간다고 짐 많이 비울 것 아니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이 혼자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할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주 애 같아서 미치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후 아들이 혼자 밥 먹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남편이 자신의 어릴 적 앨범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글쎄, 얘가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다닌다지 않니? 우리 아들 결혼해서도 마누라 밥상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눈물이 다 나오네. 그런다고 일 잘 다니는 사람에게 왜 일을 관두라고 해요?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맞벌이 해야만 하는 시대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 잘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걱정은 무슨? 그래도 남자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 받아야지. 결혼한 남자가 직접 밥상 차려서 먹는 것이 말이 되니? 원래 마누라의 본분은 남편의 밥을 정성껏 차리며 내조해야 하는 거야. 지민이가 마누라의 본분을 지키려면 회사를 관둬야 하지 않겠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정수 씨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정수 씨의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죠. 또 일한다고 해도 제가 먼저 퇴근하거나 집에 있으면 당연히 밥상을 차릴 것이지만, 제가 정수 씨의 밥을 차리라는 이유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도 못 관두고 합가도 못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결혼하지 마. 너희 둘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그리고 너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할 것이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 보면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어.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도무지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아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혼자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서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의 요구 단 하나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헤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나 사실 결혼이 당사자끼리만 좋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울먹이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니 이모와 이모부가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시길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이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힘들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저와 이모, 이모부까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기도 하고 원하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요.
어머니와 연까지 끊겠다는 예비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연 끊고 저와 함께 사는 예비 남편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일부러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지만 스케줄이 없어서 모처럼 이모부, 이모와 함께 푹 쉬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하도 통사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정수가 지민이 너만을 원하니 결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일도 계속 다니고 합가하자는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그저 둘이 잘 살라고 하셨고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풀린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이모와 이모부 역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비 시아버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건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모부는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날은 저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셨고 저는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모가 예비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많이 뵌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모를 보며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부는 아무래도 사돈이 될 운명이라서 서로 알아보는 것 같다며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우리의 신혼집과 예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예비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예비 남편의 직장과 공항 사이에 있었는데 집이 넓지는 않지만 어차피 둘이 사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럼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했으니 예단비를 좀 받았으면 해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아들 결혼시키며 며느리한테 예단비 2억에 골프 회원권에 명품 가방까지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염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바라지 않고 그저 예단비 2억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제 아들 자식이 치과 의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표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원래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심 써서 2억만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2억이요? 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쉽게 예단비로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2억은 너무 과해요. 아들한테 들었는데 친엄마가 아니라 이모님, 이모부님이시라면서요? 친딸이 아니라 그런가? 만약에 친딸이었으면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단비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뭐요? 우리 지민이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맹세코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집 알아보면서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그 오피스텔 시세도 알아봤었는데 8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단을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지민이는 일 관두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것도 싫다 그러더니 예단비 2억도 싫다는 것이에요? 이 집은 이모나 지민이나 고집불통인 집구석이네요. 이렇게 고집불통이니 팔자가 사납지 사나워.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뇨? 글자 그대로 팔자 사나운 집안이라고요. 이렇게 팔자가 사나우니 한날 한시에 제 어미랑 아비가 다 돼진 것이죠. 이런 팔자 사나운 집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겠네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팔자 사나운 년 만나서 죽어버리면 어쩐답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말에 이모부와 이모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모가 화가 많이 나셔서 큰 소리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엄마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도 내가 왜 이딴 집구석에 비느냐고 하며 일어나라고 난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만 쉬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남편은 치과에서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모부와 이모는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이 되었어요. 이날은 앞서 말했듯이 제 생일이자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모부, 이모, 그리고 저는 5월 31일만 되면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납골당으로 갔는데 웬 중년의 남성이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중년의 남성분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재빨리 쫓아갔어요. 황급히 도망치는 남성분을 붙잡고 얼굴을 보니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여기에는 왜 오셨냐고 하니 아는 사람의 기일이라 여기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여기 왜 왔느냐길래 우리 부모님의 기일이라 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고 났을 때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23년 전 5월 31일, 저는 어두운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고기를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장소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이었고 이미 다들 학교한 시각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생각에 신나서 집에 가는데 비틀거리며 한 자동차가 달려왔어요. 그 자동차는 바로 우리 쪽으로 돌진했고 부모님은 어린 저를 살리시려 저를 밀어내시고 두 분은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길에 쓰러져 계셨고 고작 8살밖에 안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놀란 얼굴로 차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이모부와 이모도 그제야 기억나는지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봤다 했는데 이제야 얼굴이 기억나네. 너 때문에 우리 지민이는 어린 시절 화목했던 가정을 잃었어. 인제 와서 영정사진 앞에 서서 사과하면 뭐해?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죽은 우리 동생 부부가 살아서 돌아와? 나쁜 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에도 매년 이곳을 찾았어요. 저 그날 이후로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고 술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 안 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지금 감옥 다녀왔다고 죗값을 다 받았다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법은 용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용서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절대 오지 마.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전 예비 시아버지는 이모의 불호령에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고 당시의 현장이 계속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 또 그 꿈이었고 그렇게 잠을 계속 깨다가 거의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울기만 해서 눈이 팅팅 붓고
얼굴도 푸석하니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근처 카페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집으로 찾아온다길래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봤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로 들어가기 전 저는 이전에 어머니께서 막말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나 핸드폰에 녹음기를 켰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이미 전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다. 우리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너희 부모가 죽은 건 안타깝다만 그래서 내 남편도 감방 가서 죗값 받았잖아. 난 남편 없이 우리 정수 혼자 키웠는데 그 정도면 벌은 다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예단비는 안 받을 테니 우리 정수랑 결혼하렴. 정수, 너 없다고 죽으려고 하더라. 나도 솔직히 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줘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 전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했고 저는 녹음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저에게 부모 없이 자라 버릇이 하나도 없다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에서 나와 제가 들은 어머니의 파렴치한 언행들이 녹음된 파일을 전 예비 남편에게 보냈어요. 전 예비 남편은 한참 뒤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예비 남편이 의사로 있는 치과도 가봤지만 치과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예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치과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전 예비 남편이 스스로 삶을 끊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이였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일 것 같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전 예비 시어머니의 절규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서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굶주린 맹수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여길 찾아와? 지 부모도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든 팔자 사나운 년이 우리 정수도 죽여버렸어.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이 팔자 사나운 년아, 우리 아들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 당장 꺼져.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저에게 팔자 사나운 년이라며 짓거리는 전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늙은 아줌마의 면상을 보니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늙은 아줌마의 뺨따기를 있는 힘껏 갈겼어요. 딸뻘인 제가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의 뺨따기를 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 아들이 죽음을 선택한 건 다 당신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야. 자기가 아들을 죽여놓고 어디서 내 탓을 돌려? 이봐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딴 식으로 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 다들 힘들어하잖아. 아니야? 뭐? 아줌마? 인연이 정신 나갔나? 진짜 안 꺼져? 안 꺼지냐고? 원하면 꺼져줄게.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아줌마도 두 귀로 똑똑히 잘 들어. 저는 이전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저에게 짓거렸던 파렴치한 대화 녹음본을 틀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뱉은 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독한 년, 세상에 내가 했던 말을 녹음까지 하셨어? 아주 대단하시네. 그렇게 독한 년이 지 애미 애비도 다 잡아먹고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지. 이 재수 온 붙은 년 같으니라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온몸에서 도끼를 뿜으며 온갖 말로 저에게 살벌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전 예비 시아버지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육개장 그릇을 던져버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민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의 그 뻔뻔하고 아나무인의 성격이 우리 정수 죽게 만든 거라고. 지민이가 아니라 네가 우리 정수를 잡아먹은 거라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태 파악 좀 하고 살아, 이 무식한 여편네야. 나 당신같이 뻔뻔하고 무식한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정수도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그냥 갈라서자. 전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엄마의 드센 성격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예비 남편이 꿈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고 전 예비 남편의 꿈을 꾼 날은 하늘로 간 그 사람 생각에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웃지 못했고 웃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모부와 이모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저를 걱정하셨고 이제는 부모님과 전 예비 남편을 놓아주라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 부모님과 저의 전 예비 남편이 함께 나왔어요. 부모님은 꿈에서 저를 꼭 안으며 아주 환하게 웃어주셨고 전 예비 남편 역시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오래 앓은 병을 이겨낸 것처럼 아주 개운하고 상쾌했고 마음이 아주 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모에게 저의 꿈을 이야기하니 부모님이 이제는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 용서도 하고 마음의 짐도 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원망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살 것이냐고 하며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아팠으니 이제는 털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을 평생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모의 말을 들으니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가 조금은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 뜨거운 더위가 영원하지 않듯이 사람에 대한 감정 또한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예비 남편과 사귈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지만 결국 끝이 났고 전 예비 시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용서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열병을 앓는 것처럼 죽을 듯이 아팠어도 이모부와 이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면적으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 훗날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칭찬받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좋지 않게 끝났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저의 전 예비 남편 정수 씨가 하늘에서는 부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 이번에 못 이룬 사랑을 이뤄보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의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사랑,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